당신한테 명상을 배우고 싶다. 그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는 치료자가 아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건 명상인데 당신이 명상을 응용해서 환자 치료에 쓰려면 당신 자체가 명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어디 책이나 읽고 들은 풍월로 환자한테 명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통해서 명상이란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 근데 수용하고 포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돼요. 둘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밖에서 보면. 근데 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은 용어가 중요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이런 거잖아. 누가 여기 침으로 날 찌르는데 견뎌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원장님께서 사실 스키마 치료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이시고 요새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하시고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일단 스키마 치료라고 하면 사실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 무의식에 있는 무언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나 그때 왜 이랬지? 모르는 거지. 이제 프로이트가 예를 든 게 어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회의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속으로 동기가. 그러니까 자, 몇 년 몇 월 며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끝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사람들이 웃고 어이구 실수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무의식적인 동기에는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작동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야. 근데 다만 프로이트의 그 이론 자체는 아주 지금까지도 정확히 내가 봐도 참 천재적인 아이디어구나 생각하는데 다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자유연상이라는 기법을 쓴 거예요. 자유연상이 뭐냐면 환자를 이렇게 카우치에다 눕혀놓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환자 흘러가는 대로 과거로 가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치료자는 그냥 말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과거로 점점 그걸 퇴행이라 그러는데 해서 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무의식에 눌러 있었던 경험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을 잡아서 치료적인 계기로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이 비용과 노력이 너무 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이 소위 체계적으로 이런 아버지,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성장을 한 사람은, 이런 양육을 받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스키마라는 게 생겨 있을 거다. 무의식 안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체계적으로. 그래갖고 총 18가지 종류의 스키마를 분류해냈어요. 예를 들면 버림받음의 스키마, 결함의 스키마, 정서적 결핍의 스키마, 사회적 소외의 스키마 이런 것들. 원장님, 근데 그럼 스키마를 하나로 정의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삶의 덫이라고 해요. 삶의 덫. 덫에 걸려 있다 이거야 내가. 그거를 스키마라고. 스키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해요. 결함의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능력 매력이 없다고 봐. 무가치하다고 봐.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남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히 주눅 들고 항상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겠죠.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3가지 대처 방식을 얘기를 해요. 굴복, 회피, 반격이야. 예를 들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굴복을 하면 그렇게 절절절절 매는 거야. 남들 앞에서. 응? 근데 회피는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남들과 관계를 안 만들어. 그런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 만한 기회를 아예 안 만들지. 반격은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걸 감추기 위한 보상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반격이라 그러는 거야. 같은 결함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도 바깥에서 보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처 방식을 개발해 왔냐에 따라서 네. 굴복, 회피, 반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치가 않지. 복잡하지. 18가지 스키마에 대해서 3가지 굴복, 회피, 반격의 조합이니까 54가지 행동 패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 치료에서는 그런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스키마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지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스키마를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아, 내가 오늘날 이런 행동을 하고 산 거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엄마가 이랬었고 아버지가 이랬었고 학교 다니면서 이랬었고 내가 이런 경험 때문에 나한테 이런 스키마가 작동해서 그랬던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굴복을 주로 해왔구나. 아니면 반격을 해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탁 깨달아지면 자기란 사람이 과거와 현재가 스키마 중심으로 착하다 연결되는 것처럼 자기를 이해하게 돼. 그러나 이해했다고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 알았어, 이제 내 문제가 뭔지.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 그쵸. 그 스키마는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세트예요. 내 안에 있는 습관 틀이야. 그거를 이제 알아채고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안 하도록 훈련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결함에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결함에 스키마가 있으면 이 기자님 이렇게 만나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또 형편없다고 무시하면 어쩌지? 이거 막 그치 그런 식이니까 자꾸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람은 이런 거지. 앉았는데 괜히 묻지도 않은 저 학교 어디 나왔는데 라든지 저 뭐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쪽은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거 물어봤어?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결함을 감추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이런 자리 만들지도 않겠지. 무슨 핑계 대면서 회피하겠죠. 아니면 굴복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절절절절 기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만났는데 얼굴이 미남이세요? 그러면 또 울리는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배하는 거야. 무의식에서. 근데 이 스키마 치료를 하는 병원이 많지는. 근데 우선 스키마 치료를 하는 전문가는 이 ISST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 스키마 치료 소사이어티야. 그쪽 기구에서 또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쪽도 시험에 또 통과를 해야지. 그래서 인지행동 스키마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렇게 진화된 치료예요. 따로 별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스키마 치료를 창시한 제프리 영이란 심리학자가 에런 백,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에런 백의 제자야. 그래서 제프리 영도 나처럼 인지행동 치료를 쭉 하다가 치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안 될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키마의 문제구나. 그럼 스키마를 직접 다루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한 거죠. 그럼 이거 인증받은 분은 국내에 저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강의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인제대 백병원에서 10년 동안 그 환자분들을 치료했는데 그 당시 대충 세보니까 10년 동안 한 2,000명쯤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몇 살까지 진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뭐 한 4,5천 명 치료하지 않겠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치료의 그 혜택을 받고 도움받아서 환자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법을 가르쳐서 그 방법을 널리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키마 치료를 받고 싶다. 근데 선생님한테는 뭐 사정이 어떻게 해서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서 여기서 스키마 치료 하나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저한테 온 분 중에 스키마 치료 받으러 저기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본 일도 없고 스키마 치료라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스키마 치료가 그 성격 인격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료라는 게 검증되고 발전된 지 기껏 한 10년쯤 돼요. 이게 유독 인격 장애 효과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도 효과가 있지만 다른 데도 당연히 효과 있지만
근본을 치료하는 거지, 근본. 어려웠었는데 예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환자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거의 7~80%는 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격 장애라고 진단 내릴 정도 아니라도 성격의 경향성까지는 탁 있지. 그럼 그분들이, 그리고 보세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마 이 기자님도 그 스키마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면 취약성의 스키마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야. 취약성이란 그 뭐냐면 자기한테 어떤 질병이나 위험한 일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당연히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밑바닥 뿌리가 스키마고 바깥에 그것이 뭘로 표현되느냐가 이런 일축 장애들인 거예요.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는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한번. 자, 그래서 스키마 치료를 또 그 뒤에 10년을 또 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엔 내가 손을 못 대던 정신과에서 굉장히 난해하다고 하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비롯한 성격장애 환자들 치료가 가능해졌어. 신나게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오셨어, 환자분이야. 근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가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일란성 쌍생아야. 그 남자애들이야, 둘 다. 얘네들을 키우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아주 한국 분들이 학구열이 많으니까 미국 가서도 똑같잖아. 그 일란성 쌍생아라도 형 동생이 있잖아. 윗 형이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밑에 둘째는 미술, 그림에 그렇게 조예가 깊어.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제 미대 갈 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예 그래, 난 네가 그림 잘 그린 건 아는데 너도 형처럼 의대를 가. 응? 미술은 취미로 해. 아니 취미보다는 의사 된 다음에 네가 살 기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만들어도 되는데 그림 갖고 먹고 사는 거 어려워. 이 엄마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의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또 일란성 쌍생아니까 능력은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말 따라서 의대 간 거예요. 가갖고 의사가 됐어. 의사가 돼갖고 이제 레지던트 과정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레지던트 트레이닝 하는데 외과 병동을 도는데 어느 날 이제 외과는 환자 수술했으면 뭐 아무개 환자는 어디 위에 어디 부위를 잘라냈고 무슨 수술했고 뭐가 어떻습니다. 설명할 환자를 한 20명 다 외우고 발표해야 되잖아. 얘가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갑자기 공황이 온 거야. 머리가 하얘지면서 못하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 이 어머니가 이제 그쪽 그 과장하고도 만나고 해서 그러면 잠시 좀 쉬게 합시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쉬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 아들하고 왔는데 아들은 이제 나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나 이제 그림 그리고 살아도 되겠다. 근데 이 엄마는 그게 아니지. 여기 조금만 더 해갖고 전문의 따고 나면은 되는 과정 남았으니까.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한 거야. 사촌 오빠가 부산에서 큰 병원장이야. 오빠 어쩌 해갖고 내가 우리 애가 이러고 왔어요 했더니 이 엄마가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걔 좀 보내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또 부산에 그 병원 가서 당직을 쓰면서 회진을 또 돌게 된 거야. 그냥 새벽만 되면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 서울로. 엄마는 야단도 쳤다가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쓰는 크레딧 카드 거 다 엄마 건데 언제까지 엄마 등치고 살 거야. 또 그랬다가 또 달래기도 했다가 막 이 엄마도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잠 못 자니까 수면제도 먹고 이렇게 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또 전화를 하는데 이 엄마가 수면제 먹고 자니까 안 깨잖아. 그날로 애가 목을 매서 죽었어. 이 엄마가 이제 와갖고 나한테 그 소리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에겐 그거예요. 자기는 정말 지금 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게 미쳤지. 걔가 좋아하는 거 시켰으면 행복하게 잘 살 걸. 뭐 한다고 그 싫다는 의대를 그렇게 가게 하고 의사 생활 시키려고 했는지 자식을 자기가 죽였다 이거야. 응? 그러면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대. 왜? 또 잠을 잘라 그러면 자식 죽인 년이 잘도 자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야. 밥을 먹으려 그래도
자식 죽여놓고 너 밥도 잘 넘어가는구나.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환자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 환자한테 도와줄 게 없는 거야. 뭐 우리 생각 바꾸기를 해봅시다 그럴 거야. 뭐 무슨 스키마를 찾아보자 이럴 거야. 그 환자의 고통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을 제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우리 삶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치? 네. 그런 문제가 바꿀 수 없는 문제잖아.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뭐지? 예를 들면 뭘 바꿀 수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글을 잘 못 썼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뭐 글을 잘 쓴다거나 노래를 못 했는데 노력해서 노래를 잘한다. 이런 개념. 근데 노력을 해서 네. 글을 잘 쓰겠다고 할 때 뭐가 달라져야 글을 잘 쓰기 시작해?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 유일하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 치료란 말이야. 스키마 치료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스키마를 바꾸는 치료예요. 응? 그런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네. 근데 세상엔 바꿀 수 없는 게, 그래서 고통받는 게 훨씬 많은 거야. 그럴 때 바꿀 수 없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네. 이제 또 인지행동 치료로 환자 치료 열심히 하다가 또 스키마 치료 배워서 신나게 하다가 또 장벽이 생겼지. 내가 못 건드리는 영역. 네. 그때 고민이 시작됐는데 또 나는 고민이 생기면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게 내 습관이니까. 네. 그 당시가 한참 유행하는 게 서양에서 명상이 서양으로 넘어가고 발전했었어요. 그 중심에 쓴 인물이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야.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명상을 해서 티벳으로 가고 명상 공부를 하고 20여 년 명상 수련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교수가 돼서 MBSR이라는 그 오늘날의 과학적으로 현대화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가르친 거야. 명상을. 그랬더니 비포 앤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한참 MBSR을 내가 그때 책도 읽고 봤었어. 존 카바친을 만나자. 그래서 그때 스웨덴에서 학회를 할 때 존 카바친이 거기에서 워크숍을 해서 가서 만나갖고 이제 내가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와갖고 한국에서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명상을 배우고 싶다. 근데 존 카바친이 그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는 치료자가 아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건 명상인데 당신이 명상을 응용해서 환자 치료에 쓰려면 당신 자체가 명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어디 책이나 읽고 들은 풍월로 환자한테 명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 안에서 이게 경험이 우러나야 녹여놔야 그 경험을 갖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명상을 배우고 명상이란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고통받는. 죽었던 아들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데 그렇다고 딴 방법이 없잖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치? 그 고통을 옆에 놔두고 가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건 수용은 고통을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내 이 고통과 싸우는 걸 멈추고 현재 삶에다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과 싸워봤자 달라지는 게 없고 고통은 더 지속되고 힘들어지니까. 고통을 놓고 옆에 놓고 그래서 항상 내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고통을 자기 그림자처럼 여기라 이거야. 우리 인생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야.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지 모양만 달라갖고 나한테 찾아온다고. 손님처럼. 그럴 때 그 고통과 싸우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러나
고통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이런 거잖아. 누가 여기 침으로 날 찌르는데 견뎌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찌르지 말라고 빼야지. 이거는 해야지. 그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고통이야. 그쵸.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단 그러지 못하는 고통이 세상에 훨씬 많은 거야. 우선 남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못 바꿔. 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도 없고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럴 땐 수용해야 돼. 근데 수용하고 포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돼요. 둘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밖에서 보면. 근데 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수용은 용어가 중요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천양지 차이야. 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 뉴질랜드 사람인데 암벽 등반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암벽 등반하다가 악천후를 만나갖고 동상이 걸리니까 무릎 아래로 양쪽 발을 다 절단하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응? 이제 다 자기 산 좋아하는 산도 못 타고 응? 장애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잖아. 나이도 젊은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겠지. 근데 어차피 현실하고 타협하는 건 의족을 차야 되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어차피 내가 아무리 날려도 내 원래 다리는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의족을 찰 때 이왕이면 이 사람이 그 공학 엔지니어 해갖고 그런 기술 스케치를 해갖고 의족을 다양한 의족을 이제 한 거야. 여기 나사만 돌리면 바꿔 끼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어떨 때는 얼음을 이렇게 막 찍기 좋은 아이젠처럼 생긴 발, 또 어떤 쪽엔 평지가기 좋은 발, 어떤 쪽엔 암벽을 이렇게 찍기 좋은 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걸 돌려 끼우는. 그리고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정복했어요. 정말요? 그래 이 사람이 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자기는 처음에 하느님을 그렇게 원망했다 이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느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암벽 등반 좋아하는 나한테 그런 걸 잘할 수 있게 다리를 여러 개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 게 나와. 그게 사람이 수용한 거지. 그지? 포기했으면 매일 술이나 먹고 탓하면서 내 인생 쪽났다고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수용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게 명상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 뭐 좀 마음 챙김 명상이란 네 가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우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현재 하는 행위. 되게 우리가 숨 쉬는 데 집중하잖아요. 명상 보면 이렇게 자세 취하고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면 요 코끝에 숨이 들락달락할 때 감각이 있어. 스치는 감각. 아니면 배가 불렀다 내렸다 하는 그 감각이 있어. 그 둘 중에 어떤 거든 정해갖고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마음이 여기에만 항상 있지 못해.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면 마음 소리를 탁 잡아. 그치? 냄새가 나면 냄새를 탁 잡아. 또 생각이 떠올라. 생각을 또 잡아. 그 다음에 감각을 잡아. 여기저기 쑤시고 가렵고 간지럽고 감각을 잡아. 욕구를 잡아. 감정을 잡아. 근데 그건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잡는 거라고. 그걸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잡으면 빨리 잡았다는 거 알아채. 내 마음이 지금 뭘 잡았구나. 생각 잡았구나. 소리 잡았구나. 감각 잡았구나. 그걸 알아채기라 그래. 알아채는 능력 훈련시키는 거야. 또 하나. 처음에 집중하는 훈련이죠. 그 다음에 알아채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알아챘으면 뭘 잡았는지 알아챘으면 바로 멈추는 거야. 판단을 멈추는 거야. 우리는 자동으로 판단을 해요. 이게 나쁜 습관이야. 대개 왜냐하면 그 판단 통해서 고통이 생겨. 응? 이런 거거든. 어떤 생각이 딱 또 이 생각이 잡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지나온 일을 잡으면 지나온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잡았다가 또 이러면 어째 저랬지 걱정하고 이게 판단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래서 판단을 멈추는 훈련이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내가 잡은 걸 판단을 멈췄으니까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원래 하던 호흡으로 돌아와 또 집중하는 거야. 이 네 가지를 훈련하는 과정이 마음챙김 명상인 거야. 제가 그동안 마음챙김 명상은 많이 들어봐서 뭔지 계속 찾아도 제대로 설명된 게 없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딱 이해 가요? 딱 이해가 그래.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꼭 호흡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뭐 호흡에 집중하면 되지만 우리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는 뭐 일생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 그 직업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 있지. 절에 가고 명상센터 가면 그쵸.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한테 밥 먹고 이거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근데 부처님도 그걸 깨달으신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앉아서 하루 종일 호흡만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냔 말이야. 각자 현재 하는 일이 집중의 대상인 거야. 즉, 밥 먹을 땐 뭐에 집중하면 돼? 호흡 대신에. 먹는 행위. 씻을 땐 씻는 행위. 설거지할 땐 설거지하는 행위. 책 볼 땐 책 보는 행위. 걸을 땐 걷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야. 나머지 이 네 가지는 똑같이. 현재 하는 행위 집중, 알아채기, 판단 멈추기, 내려놓기, 다시 집중. 이건 계속 하는 거야. 그 능력이 생기면 아까 그 아주머니 내가 예를 든 아주머니 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 기억이 없어질까? 아들에 대한 기억이?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탑 놓는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 먹는 데만 집중해서 먹는 거야. 아니 필요하지. 쉬운 거 아니야? 명상이 쉬운 게 아니야 결코. 기초 수준의 훈련을 해야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습관이 달라져. 그게 우리 인간의 습관이거든. 습관을 바꾸는 거야.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마음챙김 명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네 가지를 딱 알고 그 각각의 능력을 다 키우는 훈련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날 정신과 치료의 추세가 너무 약물 치료로 가는 게 좀 문제고 모르겠어요. 어느 또 때는 진짜 정신질환의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져서 주사를 놓든지 약 하나 해갖고선 해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그거를 내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약물의 도움 아니라도 나를 변화시키거나 아까 얘기했던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노력을 해서 바꿔야죠. 그치?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건 수용해야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가 있어요. 신이시여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게 레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의 시인데 어찌 보면 우리 치료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거 인간의 지혜거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 수용해야죠. 그거 구분하는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번에 우리 애 시험 치는데 붙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 기도죠. 뼈 때리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게 다 원장님 책이시래요. 원장님이 책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 내가 번역서가 한 17권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하시면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메타TV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오늘 이 영상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절대 다 남을 수가 없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선생님을 만나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